이 이야기는 평범한 대기업 사무실 안에서 피어난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용서와 고백, 그리고 회복의 기록입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반전과 감정의 파동,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던 날, 모두가 키보드 소리와 회의 알림에 정신없이 휘둘리는 그 사무실 한편, 조용한 책상 하나에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름표에는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질문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하지만 누구보다 야근이 많았고, 누구보다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벽이 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의 신입이라는 말이 돌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출신도 이상하던데. 그런 뒷말들이 복도 끝 사무실 구석까지 퍼져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냉정하기로 유명한 무역본부장 재우는 유독 그녀에게만 특별했다. 그날 아침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나가고 난 회의실. 재우는 수진에게 남으라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내가 맡아봐. 그 자리엔 3년차 대리들도 욕심내는 계약건이 있었다. 모두가 놀랐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고 그 속에서 작은 떨림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내 프로젝트가 아닌 과거와 진실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여정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진실을 덮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서울 강남 유리로 둘러싸인 28층 고층 빌딩. 대기업 무역회사 지코퍼레이션의 사무실은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였다.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부장들의 고함 섞인 회의 소리.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지는 늘 같은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늘 정갈하게 정리된 문서와 사무용품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키보드를 두드릴 때조차도 소리를 최소화했다. 말수는 거의 없었고, 웃음은 더더욱 보기 어려웠다. 입사한 지 3달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신입사원 교육 때부터 인사팀은 그녀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스펙은 그저 국내 대학 졸업, 영어 가능 정도로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다. 사내 메신저에서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점심시간에도 대부분 혼자였다. 함께 입사한 동기들 사이에서는 수진이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아예 자기 얘기를 안 해. 출신 학교도 가족도 말 안 하잖아. 는 뒷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차가운 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정확히 대답했다. 다만 그 이후엔 말이 없었다.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췄고 그 침묵은 상대방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창가 바로 옆 가장 구석이었다.
밖을 바라보면 강남대로가 훤히 내려다 보였고 고속버스가 지나는 모습도 보였다. 퇴근 무렵 그녀는 종종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말 없는 그 얼굴엔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표정은 오래전 무언가를 잃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인사팀장 명주는 처음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팀장으로서 수십 년간 다양한 인재를 봐왔지만 수진처럼 배경이 흐릿한 지원자는 처음이었다. 사내 규정상 채용의 탈북민 우대 조항은 존재했지만 이력서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진에 대한 배정 문서 일부는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있었고 권한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인사팀장급인 자신도 바로 접근이 되지 않는 자료라니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었다. 한편 무역본부장 재우는 철저하고 예민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사내에선 얼음 상사라 불릴 정도로 감정 없는 평가와 말투로 악명 높았지만 수진에게만큼은 유난히 관대했다. 실수 하나 없이 프로젝트를 끝낸 수진에게 그는 커피를 건넸고 회의 중에도 몇 번이나 그녀에게 의견을 묻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기들은 속으로 수군댔다. 설마 둘이 무슨 사이? 아니,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인간적인 적이 없는데? 수지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고개를 피했고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며 미세하게 떨렸던 순간을 유일하게 재훈만이 알아챘다. 회사가 점점 그녀를 중심으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표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자의 기억, 의심, 추측이 뒤엉키며 조용히 불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던 어느 수요일 오후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회의실 복도에는 팀장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인사팀의 명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 3번을 입력한 후 특정 프로그램을 조심스레 실행시켰다. 한참 동안 커서만 움직이다가 결국 그녀는 아주 오래 전 지인을 통해 얻어낸 내부 접속 권한으로 한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화면이 열리고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럴 수가. 주민등록 기초정보, 병역사항, 학력보다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 아래 조그맣게 쓰인 한 줄. 탈북민 보호센터 재구지구, 2013년 입소, 2016년 정착 완료.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고 이어서 밀려오는 감정은 복잡한 충격과 찝찝한 이질감이었다. 명주는 곧바로 화면을 닫았고 그 손끝엔 땀이 맺혀 있었다. 탈북자? 지금 이 회사에, 그것도 신입사원으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회의실에서 수진이 말없이 서류를 제출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 표정. 모두가 낯가림이라 생각했던 그 태도는 어쩌면 비밀을 감추기 위한 절실한 방어였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상할 만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수진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면접 당시 갑작스레 바뀐 전형 일정,
인사팀 내에서도 오직 본부장 전결로 처리된 채용 절차, 그리고 가장 의아했던 본부장 재훈의 반복된 배려.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이며 명주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러 갈래의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용? 신분 세탁? 아니면 사내 정보 접근을 위한 배치?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바로 다음 날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신입사원 중 탈북 출신 있다는 소문, 사실인가요? 라는 문장을 작성해 놓고 전송 직전 손가락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무언가 커다란 것을 건드린 듯한 느낌. 결국 그녀는 게시를 포기하지 않았다. 단, 사내 게시판이 아닌 본부장실로 직접 향했다.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재훈 본부장이 알 필요가 있어.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오후 4시 본부장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다. 수진 씨, 이 프로젝트 보고서는 제가 직접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억제된 말투였지만 묘하게 보호하려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명주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면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순간을 놓쳤다. 그리고 잠시 후 재훈 혼자 본부장실에 남았을 때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명주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신입사원 한수진 씨, 탈북민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 재훈의 눈동자가 변했다. 놀람도 당황도 아닌 오히려 단호한 무언가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기운이었다. 그 아이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짧고 무겁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이 일은 단순한 채용 비리도 보호 정책도 아니었다. 재훈과 수진 사이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명주는 본부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만 안 둬라는 그 말은 단순한 직장 내 위계에서 나오는 호통이 아니었다. 차갑게 다듬어진 위협이었다. 익숙했다. 과거 인사 문제로 고소까지 갔던 상황들도 겪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 목소리엔 진심이 있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진심. 그 진심이 왜 그렇게까지 깊은지 그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는 손을 뗄 수도 없었다. 명주는 집에 돌아가서도 컴퓨터를 열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번엔 국가통합정보 포털과 언론 기록, 실종자 관련 정보까지 뒤졌다. 그리고 결국 단 하나의 기록을 찾았다. 오래된 뉴스 보도. 2012년 11월 압록강 인근 국경지대. 탈북을 시도하다 사망한 한국인 외교관의 딸. 얼굴은 흐릿했고 실명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보도자료 하단에 짧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사망 당시 미성년 탈북자 한 명이 동행 중이었으며 현재 한국 내 보호기관에 인계되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탈북자, 그 한 명이 바로 수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기 전 재훈은 홀로 본부장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여러 장 중 가장 위에 있던 사진. 어린 여자아이 둘이 국경 근처 허름한 창고 앞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중 한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왜 수진이 살아남았는지를 매일처럼 되묻고 있었다. 구조가 늦어졌고 딸은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수진만이 며칠 뒤 끝내 국경을 넘었다. 처음엔 분노였다. 왜 내 딸이 아니었나? 왜 그 아이만 살아남았나? 하지만 그 아이가 있었기에 딸이 마지막까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그 진실 하나가 매일 아침 그를 버티게 했다. 그 이후 그는 수진의 보호 기록을 추적했고 누군가 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다루지 않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다짐으로 모든 걸 감췄다. 이력서도 면접도 배정도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최대한 정제된 정보로만 그녀를 들여보냈다.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위태로워졌다. 며칠 후 야근이 한창이던 사무실. 수지는 회계 보고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본부장실 문이 열린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었다. 본부장은 방금 나간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닫히지 않은 노트북, 그 화면에 열려있던 오래된 사진 폴더,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거기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기억 속 그 아이. 매일 밤 꿈에 나왔던 어두운 창고 바닥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아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진 아래 저장된 파일 이름이었다. 내 딸 제이의 마지막 친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핏기가 사라지고 손끝이 떨렸다. 지금까지의 침묵, 이해할 수 없었던 배려, 아무 이유 없이 주어졌던 기회들. 그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정신없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화면의 숫자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확히 몇 분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이제는 이 회사에서 버텨온 모든 이유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한밤중 회사 옥상. 도시의 불빛은 아래에서 반짝였고 하늘은 흐리기만 했다. 수지는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올라왔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계속 울컥거렸고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온 재훈.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녀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누르지 못했다. 왜 날 여기까지 끌어들였어요? 그 말엔 원망이, 절망이, 그리고 혼란이 얽혀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감정과 추억에 의해 이끌렸다는 사실. 그 속에서 자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말.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재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살아남은 덕에 내 딸이 마지막 순간 외롭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수지는 숨을 삼켰고 두 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날 밤 들판을 달리며 총성이 울렸던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던 체온. 그 모든 기억이 바로 이 사람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수지는 회사의 어느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가장 먼저 도착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점심은 가급적 사무실에서 해결했다. 회의석에서도 손을 들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한 그 얼굴 너머로 매 순간 흔들림이 스며들고 있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 한마디. 내가 살아남은 덕에 내 딸이 마지막 순간 외롭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됐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 말은 수진의 가슴 어딘가에 깊게 박혀있던 고통을 끄집어냈다. 그날 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국경을 향해 도망치던 소녀들. 따뜻했던 손, 차가운 숨결이 멈춰버린 순간에도 놓지 못했던 체온. 그 손이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여느 날처럼 빌딩 아래를 내려다봤다. 자동차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웃는 직장인들. 그 속에서 자신은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같았다. 신입사원이라는 껍질 속에 너무 많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안함,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기억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무실 안에는 조용한 파장이 퍼지고 있었다. 몇몇 동료들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본부장이 수진한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 같지 않아? 혹시 무슨 사적인 사이 아니야? 인사팀장 명주는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정리하듯 작은 메모를 남겼다. 지나친 추측과 사생활 언급은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유예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안다. 이미 한 번 열린 뒷소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수지는 퇴근길에 결국 사무실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강남대로의 불빛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녹슨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어릴 적 밤을 떠올리게 했다. 불 꺼진 철도 옆 살얼음 낀 웅덩이, 그리고 두 아이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숨을 죽이던 그 겨울.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살아나자 도망치듯 뛰어나온 그날 밤이 다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죽어가던 아이, 끝까지 눈을 떼지 않던 그 눈빛. 엄마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속삭임. 그 목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왔다. 재훈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수지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기척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도시의 소음만이 둘 사이를 메웠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뿐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 아이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손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먼저 넘어왔어요. 그 아이는 거기 그대로 남겨졌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죄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결국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은 너무 따뜻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옥상에 앉아 있었다. 말보다 긴 침묵이 서로를 더 단단히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였다. 며칠 후 본사 회의실에서 특별 프로젝트 발표가 열렸다. 외부 바이어와의 협업안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각 팀별 대표자들이 하나둘 발표에 나섰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 발표자로 배정되어 있었다. 자료를 여러 번 수정했고 발표 대본도 손에 익을 만큼 외웠다. 그러나 단상에 오르기 직전 머릿속은 텅 빈 백지처럼 하얘졌다. 그 이유는 단지 무대 공포증 때문이 아니었다. 하필 오늘 명주가 자신의 뒷자리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그러더라. 저 신입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았대. 그래서 그렇게 과거 얘기를 안 했나 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노트북을 정리했지만 손끝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으로 변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빽빽하게 앉은 직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엔 반가움도 응원도 없었다. 오히려 궁금증과 낯설, 그리고 경계심이 엷게 서려 있었다. 심호흡 한 번. 떨리는 손을 모니터 뒤에 감추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제 방식대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뜨고 그녀는 문장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구성된 자료, 명확한 숫자, 설득력 있는 제안.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건 그녀의 목소리였다.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엔 감춰왔던 삶 전체를 지탱해온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침묵 속에 빠졌다. 누구도 쉽게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길었고 곧 재훈이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묵직한 박수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어진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로 나가던 수지는 정면에서 명주를 마주쳤다. 말없이 그녀를 쏘아보던 눈빛. 그 자리가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는 발걸음. 뒷모습에는 여전히 차가운 판단과 결벽적인 기준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재우는 수진을 불렀다. 본부장실엔 두 사람뿐이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엔 회사 내부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신분에 관한 공식 문서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남겨둔 자료야.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다. 탈북민 보호소 입소 기록, 보호 이관 문서, 그리고 익명 보호 조치 요청서.
그 아래 한 장의 메모가 더 있었다.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걸 본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죠.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든 걸 막아줄 수는 없어. 다만 그 과거가 널 덜어내는 이유가 되게 하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보호의 언어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였다. 누군가를 연민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방식.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그저 지켜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 후 회사 안팎에선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신입, 본부장 라인 탔다며?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니까. 그 말들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단단해진 침묵으로 세상의 시선과 마주서기 시작했다. 늦은 밤 사무실 불빛이 거의 다 꺼진 시간. 복도 끝에 혼자 남은 수지는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손을 멈췄다. 창밖에선 네온 사인이 전멸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하루 무수한 시선이 머물렀고 들리지 않게 속삭이던 수군거림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피하며 살아온 그 과거와 연관된 시선들.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뼈아팠다. 그날 밤 수지는 기약 없이 다시 옥상에 올랐다. 고요한 어둠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자꾸 헝클어 놓았다. 심장이 천천히 뻐근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정체를 들켜버린 사람의 숙명처럼 어딘가로 사라져야만 할 것 같았다.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 재훈의 따뜻한 말도 발표를 마치고 받았던 박수도 마치 일시적인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걸음. 재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어깨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숨죽인 시간 속에서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이요. 아직도 꿈에서 돌아와요. 그 아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살기 위해 결국 먼저 도망쳤어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맺힌 물기로 흔들렸다. 저는 그 아이한테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 존재가 아니라 떠난 사람이에요. 그 손을 끝까지 못 잡았던 사람이에요. 재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는 매일 아침 살아남은 내가 미웠어. 그런데 동시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딸이 마지막 순간 외롭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었어. 그 감정이 나를 버티게 했어.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매번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어떤 고통을 품고 살아왔는지 이제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오래도록 울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 마침내 허물처럼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사람이라는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재우는 한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부서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날 밤 수지는 옥상에서 내려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정을 느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품에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는 갑작스러운 외부 감사 일정이 잡혔다. 본사 차원의 전산 점검과 보안 문서 정리가 시작되면서 전 직원들은 모두 기밀 정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고 접근 권한을 재확인해야 했다. 한밤중 야근을 자청한 수지는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안 문서, 폐기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평소보다 더 흐릿하게 보였고 건물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때였다. 사무실 뒤편 평소 쓰이지 않던 보관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낯선 인기척. 수지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서자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주였다. 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고 등 뒤엔 자물쇠가 풀린 보안 문서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고 수지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이 문서 내 거 맞지? 명주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수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보호센터 입소 기록과 신분 관련 이관 내역이 복사된 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회사 내 일부 고위급 인사와 본부장 재훈이 함께 서명한 채용 특례 문서가 있었다. 이걸 보관실에서 발견했어. 이제 알겠어. 널 본부장이 왜 그렇게 감쌌는지. 명주의 목소리는 낮고 날이 서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회사는 누군가의 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야. 수지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입 다물고 있었다. 그 종이 위의 활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단 몇 문장으로 요약된 기록들이었다. 그러나 그 안엔 아무리 읽어도 담기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조용히 눈을 들어 명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이 기록이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수진의 목소리에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이건 그냥 숫자예요. 몇 년에 입소했고, 언제 전입됐고, 누가 사인했는지. 그건 내가 국경을 넘어오던 밤 눈앞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울던 시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명주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수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누군가의 배려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지만 전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아본 적 없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몫이에요. 당신이 판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명주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당황, 불신, 어딘가 무너진 자존심.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흔들림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오래도록
잔향처럼 남았다. 그날 밤 수지는 문서들을 모두 다시 봉인의 본부장실로 가져갔다.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없이 그 앞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재훈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그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수지는 봉투를 가리켰다. 누가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닫았어요. 재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말에 수지는 작게 웃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예전엔 이런 일 하나에도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재우는 자리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말보다도 깊은 신뢰가 흐르는 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동료라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젠 그 아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빛이 사라진 복도를 조용히 걸어나가며 삶의 한 복판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회사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텅 빈 로비를 지나며 천천히 문을 밀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적막했고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조용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동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관심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뒷말을 피워댔다. 그래도 위험한 사람은 아니잖아. 좀 불쌍하긴 하더라. 그 말들 속엔 연민도 경계도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 어느 쪽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앉은 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했고 주어진 일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 명주는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감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더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서류를 뒤지지 않았다. 어쩌면 말보다 먼저 깨달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쥔 몇 장의 기록보다 훨씬 복잡한 진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본부장 재우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 그러나 대신 그의 시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회의실에서 수진에게 질문을 던지는 톤, 식당에서 마주칠 때의 짧은 고개 인사, 그런 모든 사소한 표현들이 이제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메신저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안 교육 외부 발표 요청 본부장 추천 한수진. 그녀는 순간 손을 멈췄다.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재 발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직원을 추천하는 제도였다. 추천자 이름 옆에는 정재훈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지는 발표에 나서기로 했다. 장소는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강당.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고 대부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사 직원들이었다. 이름표엔 지코퍼레이션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단상에 올랐다. 저는 과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삶의 이력서엔 빈칸이 많았지만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은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날 강의장을 나서며 누군가는 수진에게 말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편견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충분한 시작이었다. 며칠 뒤 사무실 구석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였다. 메모지에는 강한 뿌리엔 조용한 꽃이 핀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가 남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수지는 알았다. 누군가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걸. 정숙한 이력 대신 이제는 흔들림 없는 현재를 가진 이름. 수지는 퇴근길 창밖을 바라보며 가방을 조용히 여몄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조용한 빛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의 딸이, 친구가, 동료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겨울은 거짓말처럼 성큼 다가와 있었다. 칼바람이 유리창을 울리고 사람들의 외투는 점점 두꺼워졌다. 회사 로비에는 조용한 캐럴 음악이 흐르고 복도 곳곳엔 연말 장식이 걸려 있었다. 수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출근을 했고 손에는 직접 싸온 따뜻한 죽,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작은 보온병 안엔 다시마 육수로 끓인 소고기죽. 회사 구내식당 팀장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밥 한 끼를 나누며 웃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일을 기억하고 조용히 뒤처지는 후배의 엑셀 파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 모든 행동은 억지거나 전략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견뎌온 시간 속에서 누군가 한 번쯤 해줬으면 했던 것을 이제는 자신이 해주는 것이었다. 명주는 여전히 깐깐하고 예리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수진이 먼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둘 사이엔 긴 대화도 감정의 해소도 없었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묵직한 인정이 깃들어 있었다. 재우는 최근 본부장직에서 물러나 해외지사 자문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자리에 남겨진 건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한 아이가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엔 이제 이름을 알게 된 소녀 어릴 적의 수진이 있었다. 그 사진 위엔 손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다. 너는 그날을 견디고 살아냈다. 그것이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증명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던 수지는 조용히 손끝으로 액자 위 먼지를 닦았다. 눈빛에는 그날 밤 옥상에서의 고백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본부장이 남긴 메일 한 통을 열었다. 제목 마지막 인사. 내용은 짧았다.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그 길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너의 삶은 이제 온전히 너의 것. 부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 것.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수지는 오랜 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다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 말은 과거를 다 감싸준 이별이자 앞으로 그녀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을 조용히 건넨 인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 인사평가가 발표되던 날, 모든 팀이 회의실에 모여 한 해를 정리했다. 수진의 이름이 우수사원 명단에 올랐다. 조용히 박수가 이어졌고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간단한 소감을 요청받았을 때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말 그대로 서 있었다. 정리된 자리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수진, 혹시 저녁에 시간 돼? 우리 팀 회식 있는데 같이 가자. 그 순간 수진은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갈게.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회사 건물 입구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는 자신만의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길 위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닌 새롭게 채워질 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세상이 보는 얼굴, 또 하나는 끝없이 싸워온 자신의 진짜 얼굴. 그리고 때로는 그 두 얼굴을 다 인정받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을 갖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가 아닌 현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